여러분, IRP를 오래 굴린 사람일수록 의외로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률 괜찮으니까 그냥 두면 되겠지.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계좌도 플러스고 손실도 크지 않고 매달 납입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IRP는 수익률이 괜찮다고 방치하면 오히려 은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 하나가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7% 수익률이어도 어떤 계좌는 은퇴 목표에 가까워지고 어떤 계좌는 위험만 커진 채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금을 모으면서도 정작 구조는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IRP는 수익률보다 리밸런싱이 먼저인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RP는 일반 투자 계좌와 다르다. 많은 분들이 IRP를 그냥 일반 주식 계좌처럼 생각합니다. ETF 몇 개 담아두고 수익률 괜찮으면 계속 두고 손실 나면 좀 불안해하고. 그런데 IRP는 일반 투자 계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는 그냥 한 번 넣고 끝나는 계좌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구조가 계속 바뀌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추가 납입이 계속 들어오고 퇴직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 DC 적립금이 옮겨오기도 합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좌 안의 비중이 계속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주식형 60%, 채권형 40%로 시작했어도 몇 달 뒤엔 72대 28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안전자산이 지나치게 불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고를 때는 신중한데 시간이 지나며 계좌 전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거의 안 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노후 자금이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익률이 좋아도 위험한 계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ETF가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기분 좋죠. 그런데 실제 계좌를 보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60대 40 구조가 아니라 주식 비중이 70%, 75%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수익률이 좋지만 하락장이 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즉, 수익률이 좋아서 안심했던 계좌가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해진 계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금에서 무서운 이유는 젊을 때 일반 계좌처럼 다시 벌어서 메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결국 은퇴까지 버텨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금에서는 수익률보다 먼저 지금 내 계좌 구조가 원래 목표에서 얼마나 틀어졌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분산인데 실제로는 중복인 경우가 많다. 더 무서운 건 많은 계좌가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PDF도 들고 있고 미국 주식 ETF도 들고 있고 배당 ETF도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면 나 되게 분산 잘했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속을 뜯어보면 미국 대형주 비중이 중복돼 있고 비슷한 자산을 여러 상품으로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리금 보장형과 단기채를 같이 담아 안전자산이 너무 많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양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편중이거나 중복인 거죠. 그게 왜 문제냐? 연금은 개별 상품 승부가 아니라 전체 구조의 합으로 결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ETF가 좋으냐보다 지금 내 계좌가 주식형, 채권형, 현금성으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수익률 마법이 아니라 구조 복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밸런싱을 수익 더 내려고 하는 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리밸런싱의 진짜 목적은 수익률 마법이 아닙니다. 원래 목표였던 구조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은퇴까지 도달할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원래는 주식 60, 채권 30, 현금성 10으로 가기로 했는데 주식시장이 좋다고 주식이 68까지 올라갔다면 이걸 다시 원래 구조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줄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한 번의 대박보다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관리 행위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줄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한 번의 대박보다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관리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6개월이 출발점이다. 그럼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를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6개월이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면 거래와 판단 필요가 커지고 너무 오래 두면 자산 배분이 생각보다 크게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단기 점검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이 좋습니다. 특히 월 적립식으로 납입하고 ETF와 안전자산을 같이 들고 있는 구조라면 6개월 점검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6개월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계좌가 복잡하고 상품이 많고 납입도 자주 바뀌고 주식 비중이 크다면 3개월 점검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TDF 하나와 예금성 상품 하나처럼 매우 단순한 구조라면 12개월도 가능합니다. 즉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주기가 아니라 내 계좌 구조에 맞는 점검 주기입니다. 그런데 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준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달력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마다 한 번 보면 되는 거죠? 라고 묻는데 그렇게만 하면 반쪽짜리 관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날짜 기준, 비중 기준을 같이 쓰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6개월마다 점검하되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목표 비중이 50%인데 실제 비중이 56%가 됐다면 조정 대상입니다. 반대로 52% 정도라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거래 횟수는 줄이면서도 구조 왜곡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밸런싱은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계좌는 지금 당장 봐야 한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IRP를 지금 바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IRP를 열어보지 않았다. 상품이 5개 이상인데 왜 담았는지 설명이 잘 안 된다. TDF와 ETF를 섞어 두는데 역할 구분이 없다. 원리금 보장형이 많은데도 은퇴 목표 달성률이 낮다. 주식형 비중이 높은데 본인은 보수적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계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구조가 이미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계좌들이 대부분 수익률만 보고 방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개발 상품을 바꾸는 게임이 아니라 전체 비중을 다시 설계하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배분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연금을 열심히 모읍니다. 납입도 꾸준히 하고 수익률도 가끔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계좌 구조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입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기대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IRP 리밸런싱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6개월 점검을 출발점으로 잡는 게 좋고 계좌가 복잡하거나 은퇴가 가까우면 3개월, 매우 단순하면 12개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이 봐야 할 건 목표 비중 대비 5%포인트 이상 이탈했는가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리밸런싱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오래 들고 가는 게임이지만 방향이 틀어진 구조를 오래 끌수록 비용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IRP를 한번 열어보세요. 문제는 생각보다 시장이 아니라 배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은 많이 놓아놓으면 관리가 쉬워질 것 같죠? 계좌를 한 번에 연결해서 보면 전체 구조가 다 보일 것 같고 수익률도 한눈에 비교되고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 연결 순서를 대충 잡으면 현재 수익률이 왜 낮은지, 안전자산이 얼마나 과한지, 같은 ETF를 여러 계좌에서 중복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문제는 연결 자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은 많이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보이게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DC를 먼저 봐야 하는지, 왜 IRP를 두 번째로 붙여야 하는지, 왜 연금저축은 마지막에 봐야 구조가 보이는지,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가죠. 퇴직연금은 보통 한 계좌만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 DC 계좌가 있고 이전 직장에 퇴직금이 옮겨진 IRP가 있고 별도로 연금저축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TDF, ETF, 채권형 펀드까지 섞여 있으면 체감상으로는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 자산이 1억 원이고 표면상 주식형 45%, 채권형 35%, 원리금 보장형 20%라고 해봅시다. 얼핏 보면 꽤 무난해 보여요. 주식도 너무 많지 않고 채권도 있고 안전자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계좌를 뜯어보면 DC 계좌엔 원리금 보장형이 60% 몰려있고 IRP엔 미국 지수 ETF가 3개 들어있고 연금저축엔 비슷한 TDF가 2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균형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 계좌는 지나치게 느리고 한 계좌는 한 방향으로 몰려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틈을 억지로 메우는 구조인 거죠. 즉 전체 숫자만 보면 문제가 숨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편한 순서가 아니라 해석이 쉬운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순서가 가장 실용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회사 퇴직연금 계좌, 즉 DC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 IRP,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을 연결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퇴직연금 관리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지금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적립이 들어가는 계좌가 바로 DC입니다. 이 계좌를 먼저 연결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돈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자동 배분되고 있는지, 기본 옵션이 방치되어 있는지,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존 자산 규모가 큰 IRP부터 보려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정작 현재의 자금 흐름을 놓칩니다. 매년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새로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 너무 보수적으로 쌓이고 있다면 과거 계좌를 아무리 정리해도 전체 구조는 계속 틀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과거 수익률이 아니라 현재 적립 경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IRP입니다. IRP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계좌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직금, 중도 이직 이력, 개인 추가 납입, 예전에 한번 바꿨다가 잊어버린 상품들까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를 두 번째로 연결해야 현재 적립되는 돈과 이미 쌓여있는 돈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IRP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편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에게는 성장성이 지나치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슷한 글로벌 주식형 펀드나 ETF가 중보 편입된 경우입니다. 미국 S&P 500 ETF, 미국 대형주 ETF, 글로벌 성장주 펀드, TDF 안에 미국 주식 비중까지 겹치면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리스크를 여러 번 사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IRP는 수익률만 보는 계좌가 아니라 중복과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는 계좌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연금저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직접 추가 납입도 하고 세액공제도 가장 체감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마지막에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세액공제, 추가 납입 여력, 나중에 인출 순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은 포트폴리오의 엔진이라기보다 조정장치에 가깝습니다. 앞에 DC와 IRP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연금저축으로 부족한 성장자산을 보강할지, 변동성이 크면 TDF나 채권형으로 균형을 맞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먼저 연결하면 오히려 연금저축 하나에 모든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즉, 연금저축은 제일 중요해 보이는 계좌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마무리하는 계좌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좌를 연결한 뒤 화면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최소한 5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체 주식 비중. 둘째, 원리금 보장형 비중. 셋째, 계좌별 역할. 넷째, 중복 자산 비율. 다섯째, 목표 은퇴 시점 기준 달성 가능성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놓치는 건 계좌별 역할입니다. DC는 현재 적립의 출발점, IRP는 과거 자산의 재배치, 연금저축은 세제와 인출 최적화. 이 역할이 나뉘어야 하는데 세 계좌가 전부 비슷한 상품으로 채워져 있으면 관리하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 수익률이 연 5%라고 해도 은퇴 시점과 인출 구조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률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 보여도 계좌별 역할이 분명하고 현금 흐름 경로가 정리되어 있으면 오히려 목표 달성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좌를 많이 연결한다고 자동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를 틀리면 중복도 안 보이고 비효율도 안 보이고 왜 수익률이 낮은지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DC 먼저, IRP 다음, 연금저축 마지막 이 순서로 보는 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현재 적립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과거 자산의 흔적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세제와 인출 전략까지 맞춰야 전체 구조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결의 목적은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상품 선택보다 계좌 구조를 바로 세우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적립이 들어가는 계좌를 확인하고 그 다음 IRP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의 역할을 점검해보세요. 연금이 안 풀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시장이 아니라 연결 순서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모르는 게 생기면 어디에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까? 네이버? 구글? 아니죠. 요즘은 무조건 챗GPT입니다. 코딩도 짜주고 영어 번역도 기가 막히게 하고 심지어 애인한테 보낸 사과문까지 완벽하게 써주는 시대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빠르고 무엇보다 그럴듯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인공지능을 전지전능한 비서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그 중에서도 노후의 생명줄인 퇴직연금을 이 똑똑한 AI에게 물어보고 맡겼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데 계산 틀리는 거 못 봤어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멍청해서 계산을 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AI가 맞는 말과 틀린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섞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챗GPT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백만 원을 공중분해시키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금융권과 AI 업계에서 범용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관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입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챗GPT에 그대로 던져보고 답변의 정확도와 위험성을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결과가 너무 무섭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고 걸러냅니다. 아, 이 녀석 아직 멀었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80%의 정답과 20%의 치명적인 함정이 섞여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은 80%의 완벽하게 맞는 말 뒤에 20%의 무책임하게 틀린 말을 교묘하게 숨겨놓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해서 앞에서 80%의 맞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뒤에 이어지는 20%의 함정까지 아무 의심 없이 정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을 굴리다 보면 펀드 수수료가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A 운용사 펀드를 갖고 있는데 B 운용사로 옮기고 싶어. 두 펀드 수수료 좀 비교해줘. 아주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훌륭한 비서 AI는 이렇게 답합니다. 펀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와 운용보수로 구성됩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운용보수가 총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답변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10충8구 그렇지. 장기 투자니까 수수료가 중요하지. 챗GPT 똑똑하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문장도 매끄럽고 투자 격언까지 섞어가며 완벽한 논리를 펼쳤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답변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서는 조용히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AI의 답변에서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수료를 비교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A 펀드는 몇 퍼센트인지, B 펀드는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했죠. 그런데 AI는 수수료의 개념을 멋지게 설명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정확한 수치는 홈페이지에 가서 너가 직접 확인해라 라며 책임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앞서 AI가 늘어놓은 맞는 말들 때문에 우리의 뇌가 이 얄팍한 책임 회피를 너그럽게 용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개념은 확실히 알았으니까 숫자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넷플릭스 보느라 바쁜데 언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관을 뒤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심코 방치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수료가 고작 0.3%포인트 차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3%면 체감도 안 되는 푼돈 같으시죠? 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20년을 굴리는 초장기 상품입니다. 이 0.3%포인트의 수수료 차이가 20년 동안 누적되면 나중에 원금의 무려 6%포인트 차이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단지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6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돈이고 노후에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더 쓸 수 있는 피 같은 돈입니다. 우리는 AI의 그럴듯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똑똑하게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현실은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를 누락하며 수백만 원을 잃어버린 호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에 맞는 말에 취해 내 계좌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범용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소름 돋는 함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범용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이지 정밀한 계산과 팩트체크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서를 요약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일상적인 지식을 검색할 때는 AI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 특히 숫자와 조건이 내 자산을 좌우하는 금융상품, 부동산, 퇴직연금 같은 분야에서는 AI의 답변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지점,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수백, 수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투자와 자산 관리에서만큼은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0.1%의 수수료 차이, 수익률 개선, 세금 공제 한도 같은 정확한 숫자는 금융사 앱이나 전문 플랫폼 혹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같은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의 꼼꼼함과 약간의 수고로움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퇴직연금이나 금융상품 궁금증 생기셨을 때 AI한테 물어보고 아하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AI가 찾아주지 않은 그 빈칸의 숫자들, 당장 오늘 밤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직접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찮은 5분의 시간이 2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에 600만 원을 더 꽂아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더 날카롭고 유익한 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